안녕하십니까. 여우TV의 여우입니다. 자, 오늘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형성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됐던 그 전의 유물론들, 기계론적 유물론과 포이에바의 유물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 즉 공산주의 마크시즘의 어떤 유물론의 기초가 됐던 것은 18세기의 기계론적 유물론과 해겔 좌파로 분리됐던 포이에바의 유물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이 처음에는 이들 유물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성립된 것입니다. 우선 기계론적 유물론과 포이에바의 유물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론적 유물론은 사실 생물의 생명 현상 그리고 인간의 의식 현상까지도 물리적인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역학적 운동으로서 설명한 것이 기계론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기계론적으로 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이러한 수학과 무슨 역학 또는 그런 물리학적인 이론들이 발전하면서 자연론적, 기계론적 자연관이 대두됐고, 이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대두됐고 부르짖던 사람이 데카르트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기계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홉스, 스피노자였습니다. 그리고 기계론이 유물론적으로 발전된 것이 18세기 프랑스 유물론, 즉 기계적 유물론이 됩니다. 여기에서 라메트리나 돌바크, 또 디드로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메트리는 그에 져서 인간기계론 1747년에서 인간은 일종의 기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유물과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부품으로서 되어 있는 복합체다. 그러므로 사회는 서로 작용하는 사회적 원자, 인간으로서 성립되어 있다. 인간은 각자가 독립된 권리와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이런 사상이 출현하게 되는 기본 원인, 어떤 사상적 체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기계적 유물론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혁명의 슬로건이었던 자유평등 사상이 생기게 된 것이고, 어떤 17, 18세기 계몽주의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주게 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기계론적 유물론이 중세 봉건적 위계조직 하에서의 인간 차별의 사상을 분쇄하고 자유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시민혁명의 어떤 추진력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라고 어떤 마크시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 성립 이후에 자본과 계급을 옹호하는 관념론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론적 유물론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특히 모리스 콤포스에 의한 기계론적 유물론의 비판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계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서 발동하듯이 거대한 기계장치인 우주도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서 운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뉴턴을 비롯하여 볼테르, 토마스 페인 등은 하나님의 최초의 충격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계론적 유물론은 운동을 인정하나 그것은 기계적인 반복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질을 출현하는 발전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계의 발전운동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회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계적 유물론은 역사의 발전 법칙을 포착하지 못하여 사회혁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자연계의 발전만 인정하지 사회 발전에 있어서는 그 역사적인
발전 법칙을 포착하지 못한다. 어떤 혁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기계론적 유물론에서 17, 18세기 계몽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평등, 모든 전체 안에서 개인의 존엄은 같다, 평등하다라는 계몽주의의 어떤 슬로건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또 이러한 기계론적 유물론 거기에서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평등적인 개념은 가지고 왔으나 이 기계론적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또 변증법적 유물론 막시즘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포일바의 유물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일바의 유물론은 이런 막시즘 변증법적 유물론의 직접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칸트로부터 시작되는 독일의 관념론 철학은 피에터 슈링을 거쳐 해겔에 이르러 아주 거대한 체계로서 사상 체계를 완성하게 되지요. 1831년 해겔이 죽은 후에도 역시나 독일 철학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으며 사상가로서 해겔의 영향은 거의 지대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해겔의 관념론을 살펴보면 물질로 된 자연계는 비록 현실적으로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2차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절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정신이 자신을 외부 세계에 전개시킨 것이 물질적 세계다, 자연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질적 세계는 정제해 있지 않는다. 부단히 운동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절대정신 자체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정신이 자기 모순에 의해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발전운동이 물질계에 반영되어 자연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겔에게 있어서는 우주의 근본적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 즉 절대정신이며 자연과 사회의 일체 현상은 모두 이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겔의 절대정신은 바로 신을 의미하며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는 신의 창조 및 섭리를 철학적으로 합리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해겔의 철학의 관념론은 이런 관념론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그의 제자인 포일바이였습니다. 그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이를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유물론을 다시 소생시키면서 물질 세계는 정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정신과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물이며 이 객관적 존재가 정신의 내용을 규정한다. 존재는 감각을 통하여 인식되어 정신의 내용을 형성할 뿐 아니라 그 정신 자체는 물질에서 생겨난 파생적인 것이며 물질 없이는 정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세계가 근본적인 토대가 되며 그 물질 세계의 토대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 어떤 관념적인 세계다. 라고 정신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일바는 이러한 유물론에 입각해서 무실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일종의 미신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가 무신론의 입장에서 섰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어떤 소외 문제, 인간의 참된 해방을 모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자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그런 사랑, 신의 사랑 대신 인간의 사랑, 인간의 마음, 이러한 인간의 욕망 등에 의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이런 사유와 감정, 욕망 등을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로 봤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론은 나중에 이런 무신론적인 이론을 포일바에서 가지고 온 막시즘,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 부분에서 사회 변혁의 방법으로서의 포일바의 주장은 비판을 합니다. 어떤 부분? 인간의 의지와 사랑과 어떤 사상에 의해서
사유, 생각하는 그러한 면에 의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철저하게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사유를 변형시킬 수 있느냐? 바로 모순과 대립에 의한 사회혁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헤겔의 변증법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헤겔의 이 관념론이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신에 대한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한 가지 모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변증법적 논리 체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반합, 모순, 절대정신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절대정신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절대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 유일하다는 말인데 이 절대정신 신이라는 존재가 모순성을 가지고 있고 모순의 대립을 통한 발전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헤겔 철학에서 가장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겔의 변증법을 응용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적용한 것이 막시즘의 이론이고 이런 막시즘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이러한 변증법 어떠한 개체 안에서의 모순점 을 통해서 변화 발전한다. 모순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변화 발전한다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이론의 토대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질이 정신의 토대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경제 구조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회의 생산 구조에 의해서 생산 관계에 의해서 그 사회의 정신과 어떤 법률 체계와 사상적인 체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한 그 막시즘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포엘바하의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사랑, 욕망, 사유 등의 관념론적인 방식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순점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증법적 유물론, 막시즘, 공산주의 이론은 포엘바하의 그런 유물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도 결론은 그 포엘바하가 주장했던 사회 변혁, 인간 사회의 변혁의 내용들을 결론은 인간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 사랑, 욕망, 이런 사유 등의 내용으로서 변혁하려고 했던 그의 이론을 부정하면서 유물론의 관점만 가지고 와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므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포엘바하의 유물론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철학, 즉 변증법적 유물론의 수립 기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반이 되었던 헤겔 철학의 관념론에서 그 헤겔 철학의 변증법이 어떻게 포엘바하의 관념론이 포엘바하의 유물론으로 변질이 되었고 그 포엘바하의 유물론이 결국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